보좌관, 병원, 이번에는 예산 갑질 의혹 대상들도 많습니다. 보좌진을 향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 병원 간호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이제는 전직 여가부 장관, 그것도 여가부 장관 선배, 학교 대선배에게 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보좌진, 간호사, 장관 가리질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데도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안 하냐라는 비판의 지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거지요. 자, 정영애 전 장관, 더욱이 같은 진영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를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나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장관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이라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같은 진영이에요. 한국 1호 여성학 박사님이에요. 강순 후보보다 여성학에 대해서 더 연구가 먼저 되신 분이란 거죠. 선구자란 거죠. 2007년, 2008년 청와대 인소속 비서관, 2020년, 2022년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강선우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자 강 의원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이게 디테일한데요.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의원이 장관에게 화낸 후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 퍼프했다는 거예요. 의원직을 활용해서 여가부의 기획조정실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화풀이를 했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그 이후 예산 삭감. 자, 이거 정영애 장관의 글이에요. 당시 결국 강선우 의원실 찾아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후 예산 살렸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장관이 그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관에게도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임명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비판의 글까지 썼습니다. 단순히 갑질뿐이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같은 진영의 여가부 장관 선배가 잘 안 나서려 할 겁니다. 정 장관도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웬만하면 이 포인트겠죠. 자, 예산 삭감 갑질 의혹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선우 예산 삭감 갑질. 장관 정책 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문서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징벌적. 아니, 장관 정책 보좌관이 국회 관련 업무 수행하고 정책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네. 징벌, 예산 삭감. 2억 5,100만 원을 감액했다라는 것도 문서에 뒷받침이 됩니다.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글이 사실이라는 뜻이죠. 요즘 의원들이, 저도 국회 출입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가부 장관 출신의 우리 김희정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네. 저도 국회 출입 많이 해봤지만 요즘 의원들이 다른 편 장관에게도, 다른 정당 소속 출신 장관에게도 저렇게 갑질 못하거든요. 그럼요. 카메라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 대정부 지릴 때는 장관! 지금 똑바로 대답하세요! 제 질문이 말 같지 않습니까? 장관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카메라 꺼지고 저녁 때 되면 네. 장관님 얼마나 요즘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 지역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있는데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장관님. 서로 편이 달라도 장관님이라는 호칭 붙이면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게 요즘인데, 강선우 의원이 했다라는 건 초선 의원 때잖아요.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다. 라면서 예산 삭감. 이거 지금 문서에서 나오는데, 야, 이거 전직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일단 정영애 전 장관 오죽하면 나섰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나섰겠나. 전직 여가부 장관 이 모임 때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어도 보면은 같은 부처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여서 지금 현재 그 부처가 어떻게 잘 돌아갈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발전을 위해서 네.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여가부 장관 출신들은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영애 전 장관이 나선 거 보면 제가 오죽하면 나섰겠나.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는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장관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진영에서 그냥 뭐 잠시 스쳐가는 인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소위 민주당 진영에서 공헌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대부분 강선우 후보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 계속하고 나오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보좌관도 자기 방 보좌관이고요. 그리고 참여연대라든지 여성단체 연합이라든지 이런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여성단체 중에서도 소위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드디어 고위 공직자, 그리고 딱 해당 부처 장관을 지냈던 분이 같은 진영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거나 타 진영에서 흠집 내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부 진영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시민단체, 보좌진, 당 실무진 그리고 고위 공직자까지 장관. 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웬만하면 더욱이 같은 편이잖아요. 민주정부의 민주당 초선 의원인데 하라면 뭐요? 뭐랬죠 아까? 하라면 하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야, 이 말이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라면서 아까 문서 보시면 노력이 부족하다 징벌적 예산 삭감. 이거 같은 진영 내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여러 상임위를 거쳤습니다만 네.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는 문서는 이번에 처음 봅니다. 그게 뭡니까? 징벌적 예산 삭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나라? 벌로서 예산을 깎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위 장관이나 장관 정책보좌관이 정말 징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생기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하거나 예.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예산으로 그렇죠. 개인의 잘못을 징벌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인의 잘못도 아닌 게 지금 네. 정영애 전 장관 주장에 따르면 자기 지역구 민원 안 들어줬다고 이거 이렇게 깎은 거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머리를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설사 징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만 징벌을 받을 일이 있어도 개인에 대한 징벌과 기관에 대한 예산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갑질을 부린 거죠. 기획조정실에는 장관 보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네. 기획조정실에 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예산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예. 이번에 우리가 추경 예산 중에서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가 다 0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네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남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시 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선우 의원의 이 징벌적 예산 삭감 보면서 야 이게 원조가 강선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화풀이로 예산 깎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가 화풀이로 예산 깎는 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추경에서 온몸으로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징벌적으로 화풀이로 네. 전체 특활비 깎아놓고 보니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살렸던 그런 게 바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조가 강선우였어요. 예.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이거는 다른 진영 장관에게도 요즘 이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일머리도 없다 이런 표현 주셨는데 자, 이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를 뒷받침해주는 관계자들도 나섰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 당시 정부 관계자면 문재인 정부잖아요.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나선 거예요. 국감에서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강선우가 운영 경비 삭감시키겠다. 장관이 직접 사과하러 오시라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 관계자.
지역구 사업 추진 안 되니 운영 경비로 숨통 끊어놓으려던 것. 심지어 여당이었는데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야, 저기 당시 국회장과 민주당 인사일까 국민의힘 인사일까 잘 모르겠어요. 또 있어요? 김정재 의원. 예산심사 권한마저 갑질의 도구로 이용한 악질적 행태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여성위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 지금 보니까 강선우 의원이 어디 대학 나왔죠?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어디 대학 나왔죠? 네, 저도 이대 출신입니다. 정영애 전 장관 어디 대학 나왔죠? 정혜 장관도 이대고 지적한 김정재 의원도 이대 출신이십니다. 학번이 누가 제일 높아요? 정영애 전 장관이 제일 높으신가요? 네, 제일 높으세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의 학교 대선배님인데, 물론 김유정 의원님도 강선우 후보의 학교 선배님이시지만 이 학교 선배님한테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대선배님한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 선후배를 떠나서 이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그 여가부의 이제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뭔가 그 지역구 사업 같은 거를 가져오고 싶어 하죠. 네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나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긍하는 것이죠. 수긍해야죠. 네, 다음번에 기회 될 때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 되면 장관님 그럼 다음번에는 꼭 그렇죠. 저희 지역 한 번 좀 생각해 주세요 예, 하고 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통상이죠. 아쉽지만. 그런데 지금 이 해바라기 센터가 어떤 기관입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직폭력 이런 피해자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네. 그런 정부 센터고 여가부가 이걸 총괄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경찰, 병원, 뭐 지자체 이렇게 그 네 군데에서 이렇게 사각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네네.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서울에 5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병원도 연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도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등이 조금 이게 어렵다. 그러니 다음 기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려면 하지 말이 많아. 안 돼? 그러면 나 여성부 예산 깎겠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놀랐어요. 정치를 어떻게 배웠나 싶기도 하고요. 초선 의원이었는데. 예, 저는 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였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고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정영애 전 장관은 제가 이제 최근까지 뭐 인연을 이어오거나 그런 분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네네. 20몇 년 전에 함께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DJ 정부 때. 예,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도 있었고 그게 나중에 여성부로 신설이 됐었죠. 그때 여성부에서 그 DJ 정부에서는 각 그 도별로 지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여성 정책 담당관, 뭐 여성 정책 뭐 국장 이런 식으로 담당관제가 있었는데 그때 정영애 전 장관이 충청북도 여성 정책 담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에 굉장히 온화하고 네. 참 무던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이 청문회와 임명 이 수순의 이 과정에서 저런 생각을 올렸다는 것은 점잖고 온화한 분이. 예, 라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야당 의원도 아니고 같은 여당이었잖아요. 예. 여당의 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드문 예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장관 되려면은 갑질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가? 갑질의 허용 기준에 대한 담론. 예, 그런 지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사회적 논의입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인사 참 잘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인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유정의 돌직구예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지난 겨울 그 추울 때 응원봉 들고 나갔냐? 이 꼴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두고 보시죠. 뭐 아직 진행 중이고 판단을 완전히 내린 건 아니니까 좀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보좌진들이 굉장히 절망감이 클 것 같고요. 일할 맛 안 나겠다. 제가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 보좌진 일하면 안 나겠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는요. 전직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의원님과 그리고 국회 여성위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국감 장면을 당시 찾아봤어요. 강선우 의원이 장관에게 화를 내고 예산 깎았다. 장관실로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원실로 와서 사과 요구했다라는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의 증언도 추가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2021년 10월 국감 당시 장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 서울병원이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아니,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감소하-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저 때에도 설전을 벌였군요.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네, 민주당 관계자인데요. 국감에서 장관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강선우가 운영 경비를 삭감시키겠다. 장관이 직접 사과하러 오시라고 했다. 김정재 의원실에서 입수한 예산 문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서 장관 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라며 여가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정영애 장관 폭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저 장면을 보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종합적으로 당시 상황이 그려집니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저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지 생각하다가 생방송 중에 지금 기억났어요. 군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여기 왜 잔디 깔아야 돼요, 사장님? 하라면 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말이 많냐? 너무 완화된 표현하는 것 같아. 하가 다른 글자긴 했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여기 왜 하루 만에 사격장을 지어요? 이거 왜 지어요? 내일 비 온다는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 말이에요. 저도 검사 때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초임 검사 때. 초임 검사 때. 그리고 수사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하라면 하지.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김광삼? 그렇죠.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아까 그것도 틀려요. 그냥 우리가 뭐 많은 얘기했으니까 해바라기 권역센터가 없는 곳이 있는데 왜 감소한 것이 아니냐? 권역센터가 없는 것은 원래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죠. 근데 자기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으니까 감소니까 증언을 해야 한다. 증서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 그걸 추궁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거짓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보좌관 갑질 나왔을 때 약자한테 굉장히 강하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보좌관에 대한 쓰레기랄지 변기 갑질 있었죠. 병원에 가서 난동 피웠잖아요. 예.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내가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안다랄지 결국은 들어가서 면회를 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저 정도 갑질을 할 정도 되면 아니 우리가 보통 여성가족부 장관을 을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산에 있어서는 을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갑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저는 갑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임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일종의 저게 마치 갑질이 생활화처럼 돼 있어요. 상습적인 갑질의 어떤 끝판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명 처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원내 지도부에 뭐 강력한 그런 요청이 있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빼놓고는 다 만장일치예요. 좌우, 진보, 보수 모두가 장관 대선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주관적으로 갑을 관계를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객관적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명하겠다. 정말로 만약 임명하면요. 예. 앞으로 갑질은 일상화될 거예요. 아, 강선우의 어떤 저런 갑질은 갑질도 아니다. 저 정도 갑질은. 그러면 의원들도 보좌관들한테 갑질을 상시화할 거 아닙니까? 또 의원들이 상임위를 할지 아니면 예산과 관련해서 장관들을 다 잡들이 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난동 피울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지금은 참 안타까운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대개 대선 과정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국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민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만장일치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을 때 지지도는 높았지만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뭐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강선우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볼 겁니다. 지금 민주당 매일 잘 써먹던 거 있잖아요. 을을 보호하겠다. 을주로 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원들 100명 있잖아요. 아, 100명들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내 지도부가 얼굴만 보고 대통령이 임명할까 안 할까 숨지게 할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줘야죠. 근데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뭐 현역 불패 그런데 현역을 낙마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뭐 것들 네네. 아니면 앞으로 만약에 낙마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예. 아니 이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강행할 수 있어요? 현역 불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국민이 중요하지 현역 불패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똑바로 지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명 처리 안 하면서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조규현 변호사님. 사실 뭐 국회에서 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도 국회 출입 꽤 했는데 예를 들어 GTX 아니면 뭐 고속도로 지역구에 뭐 수건 사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이런 거 지역 수건들이 있고 각 의원들이 사실은 여러 정부 부처나 장관들에게 부탁도 해보고 로비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압박도 해보고 하긴 해도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예산 깎고 호통치고 이런 건 못 봤거든요. 혹시 조기현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국회에 계셨으니까. 뭐 이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유권자 지역 구민을 의식해서 그 특정 예산 관련해서 호통치고 이런 장면은 가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삭감까지 했다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특히 여당은 뭐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따로 협의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게 여당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했다고 하니 안 그래도 이제 갑질 논란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곤혹스럽긴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근데 이제 좀 보면서 문제를 확대 재상생될 가능성,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 했겠죠. 당연히 대통령실도.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에서 추가적인 뭐 사안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고려까지 다 했을 텐데 저는 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악마화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한편 있었고 본인이 사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확인된 실체적 사실관계인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또 일하고 있는 이 비서관 중에는 같이 일하는 게 또 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상 모든 사람에게 갑질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측면이 한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모든 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것은 지나친 악마하다. 그리고 정영애 장관과의 관계도 처한 상황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이제 다른 또 장면들을 보면 여당 의원으로서 또 장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할 때도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장면 하나로 늘 저렇게 여당 의원이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한 것처럼까지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냉정히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든 뭐 민주당 보좌단지 예.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강선우를 저렇게 악마화시키는 정도까지 비판할 문제인가 좀 냉정하게 이제 사실을 보고 네.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평가를 뭐 대통령실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좀 갑질 장면들이 잦죠. 그래서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논란은 문재인 정부 정영애 전 장관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라고 폭로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정영애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겠죠. 함께 보시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전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글 올리는 게 적절하냐. 상임위원하고 장관하고 왔던 내용을 글로 올리는 게 적절한지 장관님께 의문. 이러면 의원들이 앞으로 상임위는 어떻게 하냐라고 오히려 장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 갑질을 당한 전직 장관을 비판합니다. 논란 일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강선우 후보를 감쌉니다. 성격 좋은 강선우, 친구 같은 강선우 들어보시죠.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자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같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할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었을 정도로 대단히 성격도 이렇게 좋고 주변 분들과 잘 어울렸거든요. 그 실제로 같이 근무했던 그 보좌진들의 얘기들도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 같았다라든지 또는 정말 같이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라는 보좌진들의 글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성격 좋더라. 전직 여가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런 글을 왜 올리냐. 또 다른 원내수석 부대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알코올 중독자 장군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남북정쟁을 승리한 바 있다. 이런 논평이 도움이 될까요? 알코올 중독자 장군을 임명한 링컨 대통령 사례를 논평하는 게 이 사태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희정 전 여가부 장관님, 네, 정영애 전 장관을 향해서 오히려 비판을 해요. 네. 갑질 피해자인데 갑질 의혹을 폭로하자 이 장관이 돼서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적절하냐? 앞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장관한테 물어보냐? 라고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죠. 원내수통 수석 부대표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장관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차 가해죠. 예, 같이 갑질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갑질을 했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게시판에 올린 보좌진들 색출하라고 제보자 1, 제보자 2 색출하라고 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강선우 의원 쪽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회 나와서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지만 우리가 그 문자를 확보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보한 민주당 보좌지들에 대한 2차 가해거든요. 그렇게 색출하고 법적인 제재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지금 정영희 그런데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도 똑같이 이체가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정영애 전 장관은 앞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계속 이렇게 가족 관련된 여성 정책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인데 정영애 장관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막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2차 가해죠. 그리고 대부분 여성가족부 업무에서 제가 이런 갑질이 성폭력, 가정폭력 담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가해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사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뭐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성폭력 범죄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위 그런 폭력을 하는 게 가장 문제고 갑질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가해고 본인이 하는 행위가 가해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제 자꾸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이게 얘기가 커지냐 하면 사실 이진숙 같은 경우가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추천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제 직접적인 인연이 없으신 분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 이부 자리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낸 장면이 아주 영상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였나요? 강선우 의원이 아마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차량에 탑승해서 라방을 함께하는 모습이 보도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적인 비난도로 얘기를 하면 이진수 교육부 총리 후보자보다 강선우 후보의 비난도가 전방위적으로 같은 진영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임명 취소를 했는데 한쪽은 임명 취소를 안 하는 게 결국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때 기준이 가까움의 정도냐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잘못의 경중으로 얘기를 하면 이진숙은 안 되고 강선우는 오케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진다고 같이 오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직격탄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거 나오고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거 나오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가져가는데도 상당히 리스크가 될 거란 말씀드립니다. 자, 국회 여성위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인가요? 네.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이런 발언이었어요. 링컨 대통령도 알코올 중독자 장군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남북전쟁을 승리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 나와서 이런 발언도 조금 전에 했군요. 보좌관 의원 관계의 갑질은 일방 직장 내에서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며 강선우 후보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 내의 갑질과 달리 보좌진들은 좀 갑질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라는 취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박상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장관을 오히려 비판했고요. 글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또 들리는 바가 있을 텐데 또 동료 의원에 대해서 마냥 비판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임명으로 가는 수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참 엉거주춤 어정쩡한 그런 논평들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그 인사 요청한 재송부 요청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그걸 요청을 한다고 하면 임명하는 수순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한도 뭐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성단체 뭐 보좌진들 전부 다 또 시민사회단체 뭐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다 지금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어떤 정권이 국민의 어떤 신임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누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신받게 되는 그런 네. 그 길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국민의 뇌리 속에 네. 박제되어서 박제됐다. 예, 박제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과 감정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자막에 나가는 문진석 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보좌진들이 어떻게 박제할지 궁금한데 보좌관 의원 관계의 갑질은 일반 직장 회사원들 사이의 갑질과는 다르다. 그럼 그 정도 동지기 때문에 갑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보좌관들 저 얘기 들으면 더 화가 날 거예요. 더 화난다. 왜냐면 어느 때는 동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직장에서 이 정도도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보좌진들이 이제는 굉장히 허탈할 것 같고 이 네네. 정도 갑질은 우리가 당하고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대화도 다 녹음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동지입니까? 동지끼리 그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때는 동지끼리 왜 그래? 우리 지금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라고 지금 계엄 이후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 정도 갑질이야 뭐 일반 직장이랑 같아 국회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보좌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기준에 놓고 해야 되죠? 직장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정치적 꿈을 가지고 또 보좌관 출신 의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치적 꿈을 가지고 본인 이렇게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그런 보좌진들도 있지만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그 영역을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을 서포트하고 보좌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이게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로우 메이커잖아요. 법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 일익을 맡고 있다. 한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보좌진들도 많아요. 정치의 뜻을 둔 그 보좌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자부심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제 기억에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렇게까지 어떤 특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한 건 처음입니다.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수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좌진들은 아마 굉장히 절망하겠죠. 저는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당장 움직이고 이를테면 언론에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 입법 활동하고 하는데 예. 보좌관들 없으면 어떻게 당장 움직입니까? 그런데 일할 맛이 나고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취급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흥이 안 나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이래요. 정부 여당이 2030 직장인의 감성을 너무 못 읽는 것 같다. 민주당 의원 B. 여가부가 안 그래도 힘 빠졌는데 정책 추진 동력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현역 낭만은 치명상이다. 동료에게 너 죽어 하겠냐. 여권 관계자. 의원 입각 시 보좌진 갑질 제보 낙마 선례되는 우려를 반영한 거다.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좌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전직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할까? 이 국면에 민주당 보좌진들 반응입니다. 이동윤 전 민보협 회장, 이제 후배들에게 힘들어도 자부심 사명감 가지고 일하자고 못 말한다. 그렇죠. 민주당의 보좌관, 이제 그 정도의 갑질은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게 돼 암울하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 무슨 폐악질을 부려도 낙마당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으니 앞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화풀이 하겠나. 언론에 터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제 못 알아들으면 바보다. 이제는 못 알아들으면 바보 아니겠냐. 이제 더 이상 못 알아들으면 바보라는 겁니다. 보좌진들의 글입니다. 자, 여성단체, 민노총, 참여연대 입장들 다 냈습니다. 전국 여성단체 92곳,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민주노총, 차별철폐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약속과 어긋난다, 지명 철회하라, 참여연대,
제19 감싸기, 국민의 신뢰 훼손할 것, 지명 철회하라. 강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제는 못 알아들으면 바보라는데요, 민주당 보좌진들이? 저건 치명적인 이야기죠. 저는 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 문진석 의원 그런 말을 했나요? 뭐 남북전쟁 때 링컨이 알코올 중독자. 아니 그 식이 필요할 수는 있죠.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정가를 저지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데 뭔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내가 굉장히 경악한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일반 직장의 갑질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 저 얘기 자체는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갑질이 상시화돼 있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은 본인이 워낙 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박상영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대표. 근데 그 정영애 가족부 장관, 전 가족부 장관의 이거 자체는 장관이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고 저런 사람이 장관 되면 안 된다. 이거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상임위에서 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잘못이 정영애 장관에게 있는 것처럼.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어느 도단이고요. 또 김현정 의원은 그런 얘기 아까 하더라고요. 갑질 안 당했다고 하는 보좌관들이 많다. 보좌관이 100명이면 갑질 100명한테 하는 겁니까? 그럼 90명한테 하고 10명이 우리는 갑질 안 당했다고 하면 이게 미화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의원들 3명, 특히 이제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지 성공하기를 바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윤 정부가 어때서 망했습니까? 친윤들이 계속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망쳐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정권의 내란 공범, 내란당이다, 내란 정부다 계속 비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권 잡고 나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뒷받침할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니면 아니다고. 그렇게 말 똑바로 했는데 대통령 임명하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말 말을 해야죠. 그리고 갑질을 국회에서 갑질을 마치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좌관에 대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비합리적인 일들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을 갑질이라고 정의합니다.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들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회적 양극화가 이제 격화되고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어쩌면 을들 간의 갈등도 격화되기도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발전적인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